자, 안녕하세요. 북스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독립협회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 이제 해체 과정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독립협회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해체 과정을 이제 심화 교재 부분을 펴고 보기도 하죠. 자, 여기 이제 독립협회 해체 과정이 쭉 나와요. 자, 아까 이제 그 박정희 내각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간민공동회 여러 번 개최하고 그리고 의회 전 단계인 중추원까지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공포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수파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야. 이렇게 잘못하다가 권력을 뺏길 수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일종의 조작질을 좀 하게 됐죠.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야밤에 몰래 가갖고 그 벽보를 붙이는 거죠. 익명으로. 익명서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이제 주 내용이 뭐냐면, 그 독립협회는 단순히 입헌군주제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 공화국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대통령을 박정희를 내세우고 부통령을 윤치호 선출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벽보가 붙여놓는 거야. 자기들이. 그거 이제 여기다 독립협회 이름으로 이제 붙여놓고 고종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 소식을 듣고 잘못하면 자기가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음. 그래서 뭐냐면 독립협회 해산령을 내줘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박정희 내각을 실각시키고 보수파였던 그 당시 그 조병식을 이제 내각의 수반으로 세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만민공동회가 열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뭐 촛불 시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서울 시민들도 몰려서 횃불을 들고 시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고종이 이제 약간 이제 반발이 크니까 나가서 뭐 만민공동회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들어주는 척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뭐냐면 진압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는데 군대를 동원하면 이제 보는 눈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협회를 동원해. 이 한국협회는 보부상 조직이에요. 보부상 조직. 이 보부상 조직인데 어떤 조직이냐?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선시대 때는 보부상하고 정부하고 유착 관계가 강했어요. 그래서 보부상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정부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에 관련돼서는 정부가 내세울 경우에는 이 보부상들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부상 조직이 한국협회야. 그래서 이 한국협회가 만민공동회와 충돌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민공동회가 이게 해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고종은 처음에는 좀 약간 꺼졌던 군대를 동원해갖고 결국에 만민공동회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완전히 해체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게 독립협회에서 이제 그 해체 과정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강무개혁의 한계점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강무개혁은 근대화를 내세웠지만 이게 근대화가 누구 중심이죠? 강력한 전제 황권을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독립협회가 내세웠던 민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근대화 운동 이런 것들과 당연히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독립협회 해체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중간 단계 있죠. 372번 그 완자 근현대에서 그 밑에 있는 한국 근현대에서 교과서를 이제 볼게요. 자, 준추원 관제가 이제 반포되니까 독립협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 우려한 보수파와 항실 측근 세력들은 이들을 긍황파라고 해요. 자, 세력들은 독립협회 정치적 영향을 강화해 우려한 보수파와 항실 이거 중복이네요. 예. 자, 그 항제 측근 세력들은 독립협회가 항제를 폐위시키고 공화국을 건설하여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선출하려고 한다고 모의하였다. 자, 이에 고종은 독립협회 해산을 명령하고 이상재를 비롯한 주 간부들을 체포했으며 허니 6조에 서명한
대신들 파면하고 보수적인 조병감 내각을 이제 수립하는 등 독립협회에 대한 탄압을 내렸다. 자, 그래서 요 해산 과정들 중 일부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376번을 잠깐 볼게요. 그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 해산시키려고 했으나 각국의 반대로 실행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된 시위 요구에 응하여 독립협회 간부를 석방하였다.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의 해산을 어렵게 됨에 따라서 한국협회를 통해서 보부상을 동원하여 만민공동에 습격했다. 그러나 보부상대 행동은 만민공동의 활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서울 시민들이 만민공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계기였다. 그때 이 보부상들이 이제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몽둥이 들고 막 사람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서울 시민들도 열받은 거야. 그래서 같이 이제 뭐냐면 독립협회 쪽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만민공동회원과 시민들 보부상들을 공격하고 보수파 대신대 집을 습격하는 등 갈등이 첨예하게 되었다. 만민공동회와 박용을 비롯한 망명자들과 연결을 우려한 고종은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만민공동회 해산되자마자 그 시민들 원성을 쌌던 독립 그 한국협회도 같이 해산시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의의와 한계를 보는데 뭐 의의는 예국계몽운동은 나중에 계속 발전했고요. 뭐 자주적 근대운동, 뭐 민주주의 운동,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 민족운동의 올바른 제시 뭐 등등 있는데 제 생각에 뭐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그 호의적인 어떤 시각도 있지만 비판적 시각도 되게 많고요. 특히 역사학 쪽에서는 비판적 시각이 되게 많아. 왜냐면 거기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나중에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근데 한 개만 좀 볼게요. 자, 일단 독립협회 지도자들은 독립협회 지도자는 민중의 정치 역량을 가속 평가했고요. 민중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겨우됐다. 이게 제 대표적인 게 얘들은 민권은 내세우긴 했지만 이때 이 민권이라는 것은 엘리트 중심의 지도와의 민권이야. 예.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얘네들 정치 체제에서 볼 수 있던 것이 뭐냐면 프랑스의 입헌군주제 아니라 일본이나 포유생 입헌군주제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중들이 참여한 하원보다는 대개 보면 상원을 이제 더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민중을 계몽의 어떤 동반자보다는 개혁의 동반자보다는 계몽과 지도의 대상으로 파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내세웠던 게 뭐냐 사회진단을 내세워요. 이 사회진단은 뭐 독립협회만 내세웠던 건 아니고요. 그 뒤에 뭐 예국개몽운동자들도 되게 보면 사회진단을 내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약한 거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능력을 키운 다음에 부국 강병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 사회진단론 자체가 그 제국주의 침략의 한 수단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 침략의 한 수단으로 사용한 그 사회진단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대개 이 사회진단을 이용해서 어떤 그 근대화를 하려겠다. 이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런 인식 때문에 대개 이제 그 계몽이나 설득이 아닌 어떤 폭력적 방식으로 국권 회복을 하려고 했던 동학군이나 의병들은 토벌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 문제점이 일어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리고 일본의 서구 제국주의 이제 경제적 침체 신화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본을 외자를 도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국내 산업과 보호보다는 그 시장을 개방해서 외자를 도입하려고 했고 특히 이때 외자는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이죠. 영국과 미국.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국과 열강대 이중적 태도에서 이제 볼 수 있던 것이 있는데
되게 반푼대에 반해서 특히 러시아를 되게 반대했죠. 근데 친미 친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반외세도 거의 반쪽짜리 외세와 이제 그 반쪽짜리 외세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는 군사적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증가 소극적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전함이었던 양무 철갑선이 있어요. 예. 그 양무를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반대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얘네들은 이제 군사적보다는 어떤 식으로 왜 열강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유지하려고 했죠. 자, 근데 열강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독립을 유지한다고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 군사적 경제적 바탕이 돼야지 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자, 이런 이제 한계점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대한제국을 보죠. 대한제국. 자, 대한제국은 되게 보면 이제 언제에서 언제까지냐. 자, 경운궁 항공했잖아요. 1897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1910년까지 이 시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그 아간판처부터 해가지고 그 너일 전쟁까지를 이제 강무 개혁을 했던 시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국호를 좀 봐야 될 텐데 의미를 조선이다지 않고 대한제국이라 했던 게 뭐냐 하면 의미가 있죠. 대자는 큰 자죠. 한이라는 거는 뭘 계승했다고 하냐면 사만정통론을 계승해요. 사만정통론. 사만정통론은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위만조선이 망한 후에 위만조선이 이제 그 기자조선을 명령시킨 다음에 기자조선이 어디로 갔다고 돼 있냐면 사만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만. 그래서 요 만인 사만이 일종의 정통을 계승했다. 이런 역사 의식이 조선 후기에 있었죠. 자, 그래서 망했던 기자조선이 다시 부흥했다. 사만을 통해서. 그거는 뭐의 의식의 반영은 중흥의식의 반영이야. 중흥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왕조가 이제 세락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흥했다라는 어떤 의식이죠. 대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치중이라는 말 있죠. 청나라가 망하고 있었는데 동치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때 다시 청나라가 부흥하는 동치중흥이 하는데 이런 중흥식의 반려 속에서 한이라는 국호에서 사만정통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요. 제국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제자예요? 항제제자죠. 항제의 나라는 뜻이야. 항제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제국이 아니라 중국과 걸맞는 항제의 나라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제국이라는 그 국호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배경을 보죠. 자, 대한제국 전에 뭐가 있었냐면 아가판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가판천 때 독립협회나 국제적 여론의 요구,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라. 그래갖고 고종이 경운궁으로 항공을 했어요. 이 경운궁 나중에 이제 덕수궁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경운궁을 왜 항공한 이유가 뭐냐? 경복궁이나 창덕궁 이런 건 놔두고 그 이유가 다 있죠. 경운궁은 어디에 있냐면 그 당시 정동에 있었어요. 정동은 러시아나 뭐 미국 대사관 이런 대사관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만약 여차에서 잘못해갖고 일본이 공격해오면 도망가려고 경운궁으로 이제 바뀐 거야. 그래서 경운궁은 이제 조그만 별궁이었는데 그 당시 확장 사업을 해갖고 되게 이제 뭐냐면 건물도 많이 많았고 이제 많이 지었고 그랬거든요. 지금 경운궁은 그 예전의 경운궁보다 3분의 1 정도가 축소된 거예요. 대한제국 시대 경운궁보다는 많이 이제 건물도 없애고 그랬어 일제가요. 자, 그 당시 이제 대한제국은 이제 자주 독립을 바라는 국민 여론과 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 아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성립이 됐다. 자, 국호를
대한제국을 선포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제 국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포해서 중국과의 4대 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고요. 열강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열망한 의지를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제 건언을 하죠. 항제를 칭했으니까 이제 건언, 연언을 해야 될 거네요. 연언서를 사용하죠. 그래서 고종은 대군주다를 항제다고 칭하고요. 연언을 사용했다. 연호가 이제 강무죠. 그래서 이제 1904년까지 너일 전쟁까지 이루어졌던 1년의 그 개혁을 우리가 강무 개혁이라고 해요. 자, 이때 강무도 나는데 중우식의 반려로 칭했는데 요거는 어디에서 띄한 그 착용이 있냐면 그 중국의 역사 보면 강무제라는 사람 있죠. 이 강무제 강무를 떼서 연호를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후한이라는 나라가 한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일어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중이라고 중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도 이제 망했던 그 거의 대부분 망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강무를 통해서 강무 개혁을 통해서 다시 흥길하자 뭐 이런 의식에서 강무란 연호를 사용했고요. 자, 항제는 어디에서 즉위하냐면 예전부터 그 중국의 항제는 항구단이라는 곳에서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항구단은 하늘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 항제가 즉위하는 곳인데 자, 항제가 많이 하늘 제사를 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구단, 그러니까 항구단은 그 고려시대 때는 있었어요. 왜냐면 자칫 이제 내재 외양 체제에서 항제국을 칭했으니까. 근데 조선 때는 기록에 보면 초기 때는 좀 있었던 걸로 보는데 나중에 없어져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항제국이 아니라 제후의 국가죠. 하늘 제사를 지낼 수 없어. 근데 이제 대한 제국이 됐으니까 항제 나라기 때문에 하늘 제사를 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원구단, 항구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즉위식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항구단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예, 건물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천원 지방이라는 어떤 우주관을 포명한 거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타. 이런 그 당시 정근대적 우주관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항공호라는 건물이에요. 항공모는 주로 이제 뭐 신주단지 같은 것들 위패나 이런 것들 모셔다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요거는 없고요. 여기는 신라호텔 자리가 이제 들어서 있고 그 옆에 항공모만 좀 남아 있어요. 그 자리에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제 즉위식을 거행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잠깐 여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전개된 시기에 국제정세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중국 출신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붕괴되었다. 고종은 국가의 자주독립을 내에도 보여주기 위해서 항제를 즉위하여 대한제국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학교를 세우고 뭐 토지 조사를 하고 조세칭수 체계를 정비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 강무개혁이죠. 강무개혁. 그래서 1897년부터 해가지고 1904년까지 진행됐던 건데 자 그러면 이 시기 때 국제정세 약간 뭐 세계에서 관련된 거지만 이제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보면요. 자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 간의 대립이 격화됐죠. 예. 강무 개혁이 가능했던 것들은 이제 세력 균형의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에요. 세력 균형이 자 가능했기 때문이고 자 러시아가 청과 국경조약을 체결하여 연해주의에 집중했다. 맞죠? 국경조약. 음. 그래서 이제 북경조약은 1860년에 이뤄졌죠. 예. 자, 일본은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요동반도를 청에 돌려주었다. 맞고요. 자, 프랑스가 러시아 후원을 받아 경의선 철도 부속권을 획득했다. 제가 말하자면요.
요동반도에 청을 돌려준 거는 이제 삼국간섭이 그 이전이죠. 그런 것들 이제 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 잘못했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예, 거기에 이제 한반도 세력군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경조약은 1860년이니까 그 전이죠.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 예, 좀 수정을 해주시고. 자, 일본은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요동반도 청을 돌려줬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당시의 상황하고 맞죠. 예. 그다음 프랑스가 러시아 후로 광해성 철도 부속권을 이제 획득했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세력 확대를 우려한 영국이 일본을 지원했다. 예, 맞아요. 제1차 영일 동맹이죠.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세계 그 국제 정세 안 맞는 거니까 요거와 연결돼서, 예, 이거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강무개혁과 독립협회 공통적인 차이점. 자, 여기 강무개혁파라고 했는데, 강무개혁파는 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급진개혁파, 온건개혁파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긍양파라고 또 해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인데, 이들도 근대화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서구식 문물과 제도들 받아들이자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은 중심은 그 독립협회처럼 민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강력 그 당시에 국내적 위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일본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 최초 프랑스 유학생이었던 홍종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식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독립협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이 독립협회 안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되게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제 상정해서 보냐면 급진계아파들 출신들. 예, 잠깐만요. 이게 예. 자, 급진계아파 출신들을 이제 상정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급진계아파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강목개혁파, 그러니까 긍황파하고 독립협회 급진계약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 이들은 지주 계급으로서 지주 경영의 상업적 농업화, 또 지주 경영의 자본가적 경영을 개편한다. 왜냐 출신 성분은 똑같아. 양반 지주 출신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그래서 지주 중심의 어떤 부르주아를 통해 한국 사회를 자본주의사로 변형시키려고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 그 뭐냐면 공통적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 상공업 정책에 대해서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강목개혁파들은 일종의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됐고 산업 경쟁이 약하니까 그 동등한 외국 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강목개혁파들은 간료자본과 특권 상인 자본들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특권을 줘서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독립협회는 그 간료자본과 특권 상인 자본들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이제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통해서 민간 자본을 육성하자. 그래서 자유상공업 정책을 지향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늘날 친자유주의와 비슷한 논리를 이제 펼쳤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강로개혁의 세력들은 대부분 민권운동을 반대했고요. 전제 군주제를 옹호했던 어떤 개신 양반 유생치를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강로개혁파의 세력 반향은 대개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세를 끌어서 일본의 침투를 저지하자. 그래서 상당히 좀 약간 보수적인 한계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외교 정책 방향은 이해이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면 그 나라가 우리는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게 이권을 나눠준 다음에 그 이권을 통해서 한반도의 세력 외세를 끌어들여서 서로 균형을 시켜주는 그런 정책들이 독립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가파천 이후에 이권 침탈이 많았다고 했죠. 그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세계 각국이 열강들이 이제 여러 이권들 요구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준 것도 있지만 그 당시 EEJ의 어떤 인과계에서 이 건을 의도적으로 나눠준 것도 있어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강모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보죠. 자 여기에 보면 강모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 강모개혁이 이제 시작되자 그 대한국 국제를 이제 공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대한국 국제인데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 자주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저 내용은 뭐냐면 되게 항제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항제권이 뭐뭐다 이렇게 이제 건데, 자 제일 초 내용 보면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된 자주 독립 제국이다. 예. 자주뿐만 아니라 독립도 썼죠. 이제 왜냐면 청나라부터 이제 독립을 해갔으니까.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정제의 정치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만세불변이라는 것은 만대 동안 계속 끊임없이 바뀌지 않은 그런 정치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통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 만세 동안 이어지는 정치다. 이 말은 전제 군주제를 지향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3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계속 뭐 그 대한국 대항제의 어떤 권한들에 대해서 열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대한국 국제는 강무 정권이 제정한 일종의 헌법이라고 하지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 승인을 받아갖고 했기 때문에 아니라 황제가 직접 제정했기 때문에 그 헌법이라고 않고 국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국제. 그때 이제 헌법을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제정한 곳은 교정소정. 명의는 황제가 이제 직접 제정했다고 하지만 실제 교정소사는 특별 입국기구에서 제정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거기 대한민국 국제에 보면 그 앞에 예문에는 안 나왔지만 주권의 소재와 집행 형식을 명백히 규정했어요. 이 만민공법, 그러니까 국제법에 입각해서 그 당시 그 주권의 소재와 집행 형식들을 명확히 규정을 했다. 그래서 주권은 황제가 있고 그 황제가 집행한다는 걸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근거 든 것이 만민공법이죠. 이게 이제 기출문이 나왔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법 체계 수립 위기를 가시를 했고요. 그래서 현법 대전을 공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근대적 국민평등과 사적 소유권의 법적상 확립을 했죠. 근데 여기 주의할 건 뭐냐면 그렇다 해서 그 대한민국 국제가 민권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황제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권적 요소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메이지 유신도 마찬가지야. 메이지 유신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황제권 강화잖아. 청원권 강화. 그렇지만 그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근대적 국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민권적 요소나 뭐 국민에 관련된 권리들을 몇 가지 집어넣은 거야. 이거하고 이제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국제 내용의 의미를 보면 뭐 1조, 2조, 3조, 4조, 9조 있는데, 자, 아까 지금 1조는 주권의 소재 및 집행 형식의 내용이죠. 그래서 타국에 종속되지 않고 대등하게 자국의 정책을 결정한 자유독립국이고요. 그리고 2조와 4조는 요구와 관련돼 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은 그 대한민국이 아니죠. 예.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정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권을 계속 이어받은 만세 동안 이어받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터치를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조선 왕이 집행을 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근대 국가 체제의 전제 군주로서 이렇게 하는데 요 만세불변한 전제 정치, 그러니까 만대에 이어져서 계속 이어진 정치다. 그래서 신성 불가침한 거다. 이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나온 거야. 일본 메이지 논리도 그런 논리거든요. 예, 주권의 소재를 논할 때 청원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전 시간에 살펴봤던 흥정화법 대강도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에 근거해 국권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의회는 국권 강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근대적 주권 국가에 진입하는 강우 정권 이념과 국가 건설 방향을 법제에서 구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 내용은 뿌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강무개혁의 원칙을 볼게요. 강무개혁 원칙은 근대화를 추구하지만 약간 이제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참조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좀 한계가 있긴 있는데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구본 신참이에요. 그러니까 구본이라는 것은 옛 제도들 근본화돼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는 복구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뭘 염두에 둔 거냐면 그 전에 갑신전변과 갑오개혁이 이 근황파들 입장을 볼 때는 상당히 급진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급진적이고 외세 위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고 옛것을 염두에 두고 전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자라고 해서 주장했던 것이 이 구본 신참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독립협회하고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권을 강조하는 이 강무개혁, 강무정권과 그리고 신권을 이제 강조하는 박용호나 성우집회 같은 이런 이제 그 독립협회 사람들 있죠. 신권이랑 민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독립협회 해체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강무개혁의 어떤 또 한계와도 연결되죠. 자, 그리고 정책의 방향을 보면 러시아와 일본과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보수의 한계 속에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고 또 부국 강경과 근대 주권의 국가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이의제의식 다변 외교와 이권 양형을 통해서 외국의 지원을 모색했고 대내적으로는 전제군 주제, 국방과 상공을 육성하고 재정 확보, 그다음 양전 사업과 근본이 합해 금융제도를 개혁하려고 했다. 여기 예전에 이제 그 양전 사업 부분하고 근본이 합해 제도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개혁기구는 교전서 또는 이게 나중에 교정소로 이제 계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교정소를 계층하고 그 다음에 내장원 있어. 이 내장원은 그 당시 강무개혁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항실재정이죠. 항실재정을 맡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탁지부보다는 내장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개혁 자금이 쓰여졌어요. 내장원은 이제 그 고종이 그 관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투명성 이런 것도 없어. 절차 공정성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밝히지 않는 것들 비자금 이제 일종의 비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내장원에 쓴 돈이 뭐 교종이 이제 뭐냐면 자기 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쓴 건 아니고요. 그 자기가 이제 뭐 필요한 구상한 어떤 근대화 개혁을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곳이었는데 독립협회 입장에 볼 때는 내정원은 한개 개인 금고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집행도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판한 거죠. 그래서 헌의 육지에 보면 탁지부에서 재정을 사용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거는 그 당시 개혁 강호개혁이 내정원 중심의 어떤 자금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비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정치, 군사, 외교적 개혁을 볼게요. 자, 대한민국 국제에서 밝힌 것처럼 이 강무개혁은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해서 황제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왕실의 재정을 확충시키려고 했다. 요게 이제 내장원이죠. 내장원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황제권을 대내적으로는 최고 권력, 대외적으로는 독립주권을 포명을 했고요. 행정구역을 이제 변경했는데 예전에 2차 갑오개혁 때 그 23부를 13도로 2차 갑오개혁 23부로 만들었잖아요. 소지역주를 채택해서 일본의 행정구역인 23부 부체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것을 13도 도체제로 다시 바뀌어. 예전 8도였죠. 근데 이걸 13도 바꿔. 그래서 이제 13도는 우리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전라도를 뭐 두 개로 나누는 식으로 한 식으로 13도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 행정구역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언급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보통 2차 가보개혁 이전에는 8도라고 했다가 2차 가보개혁 때는 1번 불을 붙여서 23도, 그 다음에 여기에는 13도 이렇게 했는데, 13도에 관련된 개혁은 엄밀히말하면 강무개혁 때 했던 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 전에 아가파천 때, 그때 이제 정동구락국 내각이 등장할 때 요 13도 관련된 개혁이 했어. 그 전에 했건데, 요게 이제 이건 팩트예요. 근데 그 통론이라든지 다른 교과서라든지 일부 교과서 내용들 보면 요 13도 개편 내용을 거기 강무개혁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예전에 기출문제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13도 개편 관련된 시점은 그 강무개혁 이전이었다. 아가파천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평양을 서경으로 격상시키고, 그다음 군사적 개혁은 이제 항제권을 강화하고 했지만 치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이제 뭐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 친위대를 증강하고 시위대를 창설했고 지방의 진위대를 확충했고요. 원수부를 설치했죠. 오늘날만 육군 참모본부 뭐 이렇게 육군 사령관, 국방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군본부나 해군본부 정도. 그래서 원수부를 이제 설치하고 자기가 최고의 원수가 된 거야. 네.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고종황제가 그 푸르센 군복을 입고 이렇게 훈장을 몇 개 달고 나온 사진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육군 형병대를 설치하고요.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고급 장교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철갑선인 서양식 군함인 양호와 강제호를 구입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양호와 강제호는 말이 군함이지 새로 만든 배는 아니고요. 예전에 그 영국의 하물선인가 그걸 이제 수입을 해갖고 그 약간 뜯어고쳐갖고 거기다 대포 달고 몇 개 그런 이제 배예요. 한 번도 실전에 쓰먹지 못하다가 다시 나중에 일제가 우리나라 국권을 강타한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일제한테 뺏긴 다음에 일본이 그걸 화물선로 다시 개조를 했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징병제를 실시했다. 근데 이건 조칙만 내리지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 얘기는 전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결정은 돈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이걸 이제 할 경우에는 그 민권 의식이 향상될 수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이제 징병제를 실시하면 그만큼 그들에게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제권을 강화시키려는 고종의 입장을 땐 별로 이게 탐탁치 않은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징병제는 이제 조칙만 내리고 실시하지 못했고요. 자, 외교적으로 보면 연해주나 간도 지방의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여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해삼인 통상사무소를 설치했다. 일종의 영사관하고 비슷한 걸 설치했어요. 그래서 해삼이라는 것은 연해주를 뭐냐 한자식으로 적는 거예요. 연해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북간도의 영토 편입을 시도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도하고 관련돼 있죠. 그 당시 간도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이런 국경 해당 같은 걸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패하죠. 이게 백두산 전개비의 이제 그 토목강의 해석 문제 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이 갈려서 실패하고, 하여튼 북한도에 그 조선민들, 그러니까 조선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에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고 병계 견무소를 설치해요. 예. 그래서 이 북간도 지역을 우리 영토 편입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 다음에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요게 좀 눈여볼 게 이제 한청 통상조약이라는데, 예전에는 조약이라는 말 쓰지 않았죠. 장정이라는 말 썼죠. 근데 장정이 아니라 조약이라는 걸 쓴 것은 이제 한나라가 대한제국과 청나라간이 종속국이 아니라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 종주권을 주장해왔던 청나라와 양국 황제의 명의로 같이 체결해서 동등하게 한국 사상 최초로 대등한 대중국 외교를 이제 맺어졌다.
그래서 예전에 조공 관계라든지 양절 체제 논에서 벗어나서 대등한 독립국가로서 그 당시 중국과 조약을 체결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 경제개혁 보죠. 되게 시험 문제 나온 것은 경제개혁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 양전 사업과 양전 사업을 바탕으로 지계 사업 같은 것들인데 양전이라는 것은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강무 양전 때부터 했던 건 아니고 예전부터 양전은 했어요. 근데 본령은 안 했어. 네, 건국대전에서 20년마다 한 번씩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50년, 뭐 100년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들어서 양전 사업을 잘 안 했는데 이때 이제 대규모 또 양전 사업을 하게 된대요. 근데 강무 양전 좀 특징이 뭐냐면 종전에 그 양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세 수출을 목적으로 한 거야. 조세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토지 조사 사업을 했는데 이에 반해서 강무 양전은 조세 수출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재정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지계를 발견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건 중전의 어떤 양전 사업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강전 양무 강무 양전 지계 사업의 목적을 보면요. 자, 일무일주의 어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려고 했다. 자, 일무일권이라는 것은 일무일주라는 거, 일무일권이라는 거는 뭐냐? 그 소유권은 토지의 권리에 대해서 그 예전에는 뭐 경작권이나 도지권이나 그런 것들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부정해. 뭐만 인정하냐면 소유권만 인정해요. 소유권만. 음. 그래서 한 가지 토지에는 한 가지 권리가 있다는 근대적 소유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을 했고 이걸 통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확실하게 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 재정을 개선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요 강무 양전 사업, 지계 사업이 주로 있는 자를 위한 개혁이에요. 있는 자들의 어떤 기득권,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 없는 사람들의 개혁은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강무 양정 배경을 볼게요. 19세기 말 조선 사회는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는데 토지 소유 불균등한 것뿐만 아니라 부세 행정의 난맥도 가중돼서 국가가 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확실하고 그 대신에 토지 세금을 지세를 부과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불법적인 토지 점탈이 확대됐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불법적인 토지 소유와 점유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무 개혁 안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양전사업의 지계 사업 개혁 안에는 그 외국인들이 토지 매입을 우리나라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강무 개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대적 개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토지 파악을 통해 증대는 지세를 확대하려고 했다. 지세로. 그래서 이런 개혁 자금을 지세를 통해 충당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보면 한정돼 있어요. 지세밖에 없었겠죠, 주로.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좀 보면 자, 양전 사업의 기구와 결정을 볼게요. 자, 원래 이제 토지 측량을 먼저 해야 되겠죠. 지계를 발급하기 전에. 그래서 토지 측량에 관한 청의서를 계기로 공식 결정해서 양지야문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요. 간청 이름이죠. 네, 그걸 통해 양전 사업을 하죠. 토지 조사 사업을. 그리고 나서 이제 지계를 발급하는데 나중에 이제 원래 양지야문 토지 조사 사업과 지계야문 지계를 발급한 곳이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토지조사과 함께 지계를 발급해야 되는데 토지조사는 다른 관청에서 하고 지계를 발급한 거는 지계하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양지함으로 통합을 해버려. 예. 두 개 이제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양전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원칙은 구본 신참이야. 구본 신참. 구본 신참. 예. 그래서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발행한다. 이런 것들 이제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좀 약간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그 아까 지금 양전사업과 지계 암문을 이제 통합을 할 때 양전암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계암문이네. 지계암문.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예. 그래갖고 요거 좀 수정을 해주세요. 예. 지계암문에서 뭐냐면 통솔을 했다. 나중에 통합을 해갖고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할게요. 자, 원칙은 이제 구본 신청을 하는데 구들 번호하고 이제 치안을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대한제국의 원칙이 반영됐죠. 구들 번호로 한 정책들은 양전사업의 여러 규정이 나라의 예법을 고수하는 것을 이제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결부법을 사용한다든지 전품 6등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이죠. 결부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리고 전품이라는 것은 그 토지의 등급을 여섯 단계로 나눴죠. 이런 것들은 예전 것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국보셈에 보면 신부셈이죠. 신부셈에 보면 결부법 외에도 마지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마지기. 그러니까 결부법이 아니라 마지기라고 사용했다는데 마지기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부제를 폐지하고 마지기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내용이죠.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예. 결부법과 함께 마지기를 같이 사용한 거지 결부 폐지하고 마지기만 사용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신보셈의 잘못된 내용이니까 좀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 치안 정책들 보면 양전할 때 토지 조사 사업할 때 서구의 어떤 근대적 측량 기술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계를 발급했다. 물론 지계도 모든 지역에서 이제 발급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전 자체가 일정한 지역에서만 몇 개만 했기 때문에 지계 발급도 일부 지역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양전사업과 지계 발급을 어디에서 계승하냐면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에서 계승해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당수가 예전에 그 강우 개혁 당시에 양전 사업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주 399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그 신일치안 정책이죠. 미국인 측량 기사를 초빙해서 1898년, 1904년까지 7년 동안 추진된 이 양전 사업은 종래 양지야무에서 양정원까지 합쳐서 218군을 확대하고요. 전국적 3분의 1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계 발행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지만 실제 지계 발행은 강원도, 충청남도 일부 지역만 했고 나머지 전 지역은 하지 못했다. 그 전 지역은 하게 된 거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참에서 또 볼 게 뭐냐면 근대적 소유권인 그 증권이었던 지계제도를 채택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대적 그 소유권을 증서했던 지계제도를 해서 근대적 소유권 전환을 했다. 자,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근대적 소유권의 의미. 일단 근대적 소유권이라는 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뭐만 인정해요? 소유권만 인정해요.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을 누가 인정해 주는 거죠? 국가가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계를 발급한 거야. 예전에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좀 마을 단위로 그냥 사회 풍습적으로 간섭적으로 인정받은 거야.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문서, 문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정받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조작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근데 국가가 소유권 인정하고 소유권 인정함으로써 국가 입장으로도 확실하게 소유주를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입장일 때, 민간 입장일 때는 소유권이 확실한 토지를 통해서 토지를 매매 양도함으로써 사기나 이런 것들 안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 때 뭘로 계승이 되냐면 부동산 등기 제도로 계승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의 소유권 그 이전은 어떤 방식이에요? 부동산 어떤 식으로 하죠?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동사무소가 등기를 해야지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야지만 소유권이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냐면 발전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종전의 양전 사업의 차이점이 뭐냐? 종전의 양전 사업 같은 경우는 농지뿐만 아니라 어, 이제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국가의 관리권을 바탕으로 근대적 국가 경영에 기반을 마련했다. 그 예전에는 농지만 조사했는데 이제는 가옥이나 산림이나 농지 아닌 이런 여러 용도로 쓰였던 토지까지도 다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소유권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주 400번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읽어보기 전에 제가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서포트 인증번호는 71번이에요. 71번. 네, 적으셨죠? 자, 지게사업을 보자. 원래는 지게사업과 양전사업이 따로따로 이제 분리돼 있고 지게하면 양전사업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져요. 이게요. 자, 양전사업을 통해서 이제 배경을 보면 토지의 이걸 읽는다고 해다가 이제 지게사업으로 넘어가네요. 400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양전사업 관련된 내용들 이제 쭉 보면 푸셈에 있는 내용인데 그 토지 소유권의 확장과 토지 가옥, 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그 국가의 지세 수입 증대를 모색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강무 연간의 1년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근대적 자주 국가 수입을 목적으로 구상을 한 것이다. 요게 이제 양전 사업의 목적이 좀 나와 있죠. 토지 소유권 확정과 토지 가옥 인구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의 지세 수입을 모색하고 그걸 기반으로 강무 연간 1년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근대적 국가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전에 실시한 지 2년 만에 1901년에 큰 운영이 되자 양재항우는 양전 사업을 당분간 중지할 것을 계획했다. 예, 요거 양전 사업의 전반적인 한계는 일부 지역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게 사업 볼게요. 지게 사업 배경을 보면 양전 사업 비슷해요. 양전 사업을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양전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게를 발급하는 곳을 주도했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토지 소유권을 이제 매매나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지게를 이제 발굴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지게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농민지의 분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궁방이라는 건 이제 항시에서 운영하는 그 토지예요. 궁방전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 침탈. 도매라는 게 있어요. 도매라는 것은 남의 토지를 훔쳐서 몰래 판매하는 거예요. 이쪽 사기행위죠. 왜냐 그 당시에는 문계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게 다 사적 문서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인된 문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작을 해갖고 갖다 팔아. 그래서 이제 사기로 해갖고 남의 돈을 강제로 팔아가지고 넘기는 영상도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잡매. 그래서 그 외국인의 잡매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몰래 뭐냐면
토지를 사들이는 거야. 이걸 원칙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었어. 특히 일본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이런 것들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갖고 이제 배경에 소유권 변동이 빈번하니까 이 소유권을 좀 안정화시키고 매매를 합법화시키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계 산업이 지계 발굴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계암은 직원 처분 규정에 따라서 지계암을 창설했고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나중에 양지암과 통합이 되죠. 그래서 양지 업무까지 다 총괄하게 돼요. 양지와 지계 업무까지 다 총괄하게 됐다. 자, 그 관련된 내용을 401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요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어요. 요 관청 명칭이. 자, 지계화물의 담당 관리는 지계감독, 지계관리, 지계위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계감독은 각도의 관찰사가 맡아 양정과 관계, 관계는 이제 나중에 지계가 관계로 이름이 바뀌어요. 자, 관계 발급 사업을 총괄했고, 지계감리는 양정과 관계 관행의 실무 책임자로서 각도에 한 명씩 파견하여 각 군의 지방관을 통솔하며 서 양정을 실시하여 관계를 발행하는 등 모든 업무를 실제로 관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자, 지계발의 대상이 농지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모든 산림과 토지 점답, 가옥까지 포괄을 했고요. 명칭도 지계 대신에 관계라는 걸로 전환을 했고 종전에 규정되지 않았던 외국인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했고요. 그 다음에 양전나무 사업을 인수해서 관계 발급과 토지 측량도 같이 담당했다. 예. 자,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지계화문과 관련된 그 명칭 쓰는 거 예전에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전 지계 사업을 절차를 통해서 개별적 토지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서 토지 소유자 변동 유무를 서류 증명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국가가 확인을 시켜주고 관계를 발급해 줬다. 자, 그러면 한계를 볼게요. 일단 이게 이제 다 하지 못하고 너일 전쟁 후에 중단이 돼요. 후에 이제 일본이 그걸 계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가의 비율을 지세로 부과하지 않고 각 군단위인 결가로 적용해 공동체를 질수했다. 자, 그래서 토지 파악의 객관성이 상실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근대적 지세제도 확립을 못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근대적 토지 그 세금 제도는 지가를 기준해. 지가라는 거는 토지 생산량이나 이런 걸 기준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농촌인어도 생산이 높아도 땅값이 적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근의 어떤 그 산업자본이나 사회 간접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경우에 그 도심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땅값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지가를 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산만 많다고 농업 생산이 많다고 해서 뭐 결구를 바탕으로 한다든지 결가를 바탕으로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결가는 뭐냐면 조선 후기 때 이제 등장했던 건데 조선 후기 때 도교다라는 것들이 들어가죠. 도교다. 도교다는 뭐예요? 모든 세금을 그러니까 예전에 뭐 군정, 항곡, 그러니까 정정과 관련된 것들 물론 정정은 이제 당연히 토지에 부과하겠지만 예전 항곡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역 등등 요역 관련된 그 세제들이 이제는 몽호 때우거나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가호당 내는 호당 내는 게 아니라 다 토지에 집중시켜. 이게 이제 18, 19세기 넘어가면 상당히 이제 가속화되는데 그래서 모든 세금이 거의 토지에 집중돼 갖고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그때 결가란 그 단위가 그 지세가 나오는데 이 결가는 뭐냐면 기준이야. 토지에 집중하니까 1결당 이 걷어들인 세금의 총량을 얘기해요. 네, 그 당시에는 그 토지에 집중력이 걷기 때문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군역도 있겠고 뭐 군역도 예를 들어갖고 이제
우리가 군역법에 필로 걷잖아요. 면필로. 면포로 걷는데 면포가 걷는 게 아니라 토지에 부과돼. 이런 식으로 군포를 토지에 부과하는 식으로 걷구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금 미납분 이런 것도 토지에 부과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부과해. 그래서 이 결가라는 것은 1년당 토지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금 총액을 결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결가를 정해서 가오당 걷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에 납부돼 걷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토지 파악의 객관성이나 이런 근대적 지세제도는 거리가 먼 거죠. 이런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 참고로 지가의 비율을 통해서 지세를 부과하는 거는 나중에 어디 때 토지 조사 사업 일제 시대 때 행해진 거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부과를 했고요. 자, 지배층 위주의 개선 방안으로 지주 소작 관계는 인정받았고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에서는 지주 소작 관계는 인정돼서는 안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인정했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주의를 환수시켰어요. 예. 이거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도 이 토지가 누구 건지 정확히 하지 않은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중의 토지 그런 것들은 다 국유주의 환수시켰죠. 이런 건 일제시대 토지조사설과 연결된다. 그래서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증거주의를. 그래서 오히려 지주들의 권한을 강화시켜 농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런 양전지기 사업들은 있는 자의 개혁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주 404번을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 한국 특강, 국특강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강무 양전 지계 사업은 일제 식민지의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이어졌다. 사업 자체가의 연속성이 아니라 지주 입장에서 개방적인 근대적 노선을 이어지고 있었다. 자, 강무 양전 지계 사업은 지주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반식민지 상황의 개혁이 자주성을 끝까지 견지할 수 없었다. 자, 강무 양전 지계 사업이 중단되면서 대신에 통관부에 의해 토지조사와 준비 작업이 시작됐고 이어서 일제 총독부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의 문지적 기초 작업으로서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되었다. 예. 그 마무리를 토지조사 사업에서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의의는 물론 이런 한계도 있겠지만 나는 의미는 뭐냐면 한말 토지제도와 농촌경제에 내포하고 있는 이 모순과 폐단을 해소시켜 조정함으로써 농민경제와 국가재정을 안정시켰고요.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한데 종전의 소유권을 근대적 소유권을 추인해줬죠. 그래서 지주자본을 근간으로 근대국가 건설 지향했던 강무 정권의 자주적 근대국가와 건설 일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이 지계 발급의 의미와 연결되고 요게 이제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사업을 보자. 경제사업부는 경제정책이죠. 예. 자, 경제정책을 보면 내가 어떤 게 식상업이에요. 식상업은 뭐냐? 자, 우리가 식목일에 뭘 심죠? 나무를 심잖아요. 예, 그래서 심자가 심을 심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업을 심는다는 거야. 그 유럽의 어떤 근대적 산업을 우리나라 산업을 심어서 경제를 흥하게 한다. 이런 게 식상업 정책인데, 자, 이 식상업 정책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던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메이준시 때 그 식상업 정책을 했죠.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줘서 뭐 민간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익상업 정책을 했어.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했던 정책들이 이제 여기 강호개혁 때 했던 정책들인데 요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용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이름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이 되게 좀 유명한데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용익은 보부상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부상들 또 정부하고 여러 개 유착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수완이 뛰어나가지고 보부상 출신이지만 정부 관료도 들어와서 신러 관료로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권이 강탈된 후에는 또 민주공동도 했어요. 이 사람이. 자, 그리고 그 당시 1905년 이후에 또 여러 학교도 세우거든요. 그래서 보성소학교, 보성중학교, 보성전문학교 이런 것도 세우는데 보성전문학교는 오늘날 고려대 후신이죠. 예. 그래서 보통 고려대 하면 그 김성수만 생각하는데 김성수가 고려대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보성전문학교를 만든 거는 그
이용익이 만들었던 것이에요. 얘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익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사람은 이제 뭐 독립운동 계속 하다가 나중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죽게 돼요. 이 사람 하여튼 친일파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 근황파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근본위 화폐제도 개혁선을 통해서 근본위 화폐 개혁과 중앙은행을 설립하겠다. 이때 근본위 화폐 개혁은 근본위 태안제도를 얘기하죠. 자, 예전에 한번 생각해서 태안제도라는 거는 이게 태안제도는 뭐냐?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시키고요. 그 금에 받는 지폐를 발행하는 거야. 이걸 태안지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폐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금이 있어야 돼.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은행을 설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근본이 태안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금을 예치시켜야 되겠죠. 관련된 제도 같은 것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근본이 태안령을 실시하겠다는 조칙 같은 걸 발표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이제 했을 뿐이지 중앙은행을 설립을 하진 못했고요. 여기는 시도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본이 개혁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 못했냐? 결정 우리가 돈이 없어, 금이 없어. 예. 우리나라 이제 군 강산이 많긴 했지만 이거 대부분 외국 자본에 의해서 강탈당했고요. 그래서 시도만 했어. 예, 이 시도만 그 시도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이건 좀 뒤에 좀 관련된 부분들을 또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근대 시설 확충하죠. 그래서 이건 뒤에 이제 철도 자주화와 관련돼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간선은 거의 일본한테 뺏겼죠. 주요 그 철도망은. 그래서 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 손으로 놓으려고 했어. 그렇지만 여러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다. 자금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부족을 해서요. 이것도 뒤에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전학을 가설하고요. 전차 선료를 부설했다는 거. 예. 전학을 가서하고 전차 선료를 부르는데 뭐 전학 가서는 뭐 그 유명한 인사가 있죠. 김구가 사형 직전에 고종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살려냈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데 요거는 이제 김구의 백범일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그 있고 전차 같은 경우에도 홍콩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본보다 더 앞서서 이 전차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박람회 개최 시도하고 민간의 근대적 공장과 회사 설립을 지원하고요. 등등등을 이제 했고 연초 회사 설립을 했다. 담배 회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직속의 국내 부민 내장원을 강화했다. 왕실 재정을 독립을 시켰고 탁지부 통제를 탈피시켰다. 그래서 종전의 군부 일체에서 탈피했다고 보시면 돼요. 탈피. 그래서 군부 일체에서 탈피를 해서 아이고 이게 예. 군부 일체가 아니라 이제 군부 분리가 된 거죠. 예전에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했죠. 2차 갑오개혁 때 군부 분리가 돼서 그 당시 강목개혁 때 정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정원의 이제 재정이 확대돼서 각종 영업세, 수세 등 이런 잡세 수취권을 장악하고요. 탁지부 관할 세원을 내장원에 이관시키고 상납권을 증대시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근대 어떤 그 시설 같은 것들 만드는데 사용했고 반일 운동을 또 지원하고 그랬죠. 그래서 군대 양성, 학교 건립, 그래서 공장 회사 건립 등 근대적 개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내장원 중심의 어떤 이런 그 개혁은 국내부와 내장부 중심의 개혁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데 약화시키는데 그 했고요. 약화가 악화죠. 악화시키고 파행적인 운영을 했게 되고요. 상공인 성장을 저하했다.
그리고 물가 폭등을 이제 가속화시켰는데 개혁 자금을 만들려고 그 백동환을 많이 찍어냈어요. 백동환. 그래서 백동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물론 이 백동환 인플레이션 유발시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일본 애들이 또 이걸 위조도 해갖고 많이 찍어낸 것도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한 개는 그 강모기업파들의 이제 생각하고 연결됐는데, 특권 상인들 보호 육성화, 특권 산업체도 복귀시키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근대적 어떤 그 뭐냐면 그 자본주의 체제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특권 산업을 체제에 복귀시켜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근대적 학회 금융제도라든지 교통 운수가 미비했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 조약 등등등 해서 실제 국내 산업 보호를 이바지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못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식상업 정책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보시고, 식상업 정책 이게 의미 있죠? 외국의 선진 기술 수용해서 국내 상공업 보호 육성하는, 그래서 근대 국가의 물질적 기초를 다지고 신흥 상공업 계급을 육성하려는 그런 정책이었다. 그래서 대한제국 차원이나 민간 차원의 식상업 정책을 했다는 거. 예. 그 밑에 이제 민간 주도의 식상업 정책이 있어요. 은행 설립이나 각종 회사 설립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요즘 뒤에 얘기했지만 주식회사도 이제 만들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인데요. 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그가 역인한 간직의 기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한경국도 명천에 출생했고 전환국자. 전환국은 이제 화폐를 만드는 곳이죠. 내장원경, 직위하면 총재관, 서북철도국 총재, 탁지부 대신데, 서북철도국은 그 정부 내에서 뒀던 이 국내부 산하의 어떤 국가기관, 국가회사, 오늘날 국유기업 정도 보시면 돼요. 예, 탁지부 대신 1907년에 사망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용익이라는 인물이야. 이용익. 자, 그러면 여기 되면 이제 간을 이제 보면요. 예, 그 1883년에 설치됐던 그 상설 조폐기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가가 표시가 안 된, 여기 있네요. 예. 그다음 나는 1883년 보상 구상을 통과를 관리하는 외국 상인들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기구. 내장호는 이게 아니고 이 왕실 재정 기구죠. 요거는 해상공국을 얘기해요. 해상공국. 그리고 해상공국이 갑신전면 때 폐지되고 상리국으로 계승되죠. 상리국.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니까 답이 2번이죠. 자, 그 다는 이제 대한제국 때 전통 문권을 강조하는 관청. 그래서 직위하면 맞죠. 그 다음에 서북출두군 서울과 신의주 경의설 부석에서 국내부에 설치한 간석.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경의선이 원래 이제 서울하고 의주를 연결하는 건데, 이 원래 프랑스가 인수를 해갖고 했죠. 부설권을 처음에는. 근데 자본이 없기 때문에 뒤에 이제 정부가 인수를 해요. 그래서 뭐 서부철도국이나 이런 데서 하다가 나중에 일본한테 부설권이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많은 조선 말기 때 대한제국 시대 국가 재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서 맞죠? 탁지부 대신. 그래서 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 이제 뭐냐 간청대 특징들, 대한제국 때 간청대 특징들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 넘어가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화폐는 1894년 신식화폐 발행 장전에 따라서 은하의 보조화폐로 발행되었는데, 대한제국은 이걸 대장으로 발행하여 인플레이션이 났다. 자, 이거는 백동화죠.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백동화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백동화는 1번이에요. 이건 뭐 시험문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1번이 백동화예요. 백동화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동화지만 실제로 니켈로 만들었던 거예요. 니켈로.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예전 화폐들은 특징이 뭐냐면
천원 지방이 돼갖고 둥글고 네모난 걸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뚫렸죠. 근데 백동화는 원형이에요. 원형이고 그 다음에 주물투에서 만든 게 아니라 기계로 찍어낸 거예요. 압인해 갖고. 예. 그래서 압인된 거야. 이건 대부분 주물툴이라고 했고 아이고 주물툴로 만들었죠. 마치 그 잎사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 주물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 동전에다 이렇게 있고 여기 센 물 집어넣고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걸 마치 나무 잎사귀처럼 생겼다고 엽전이라고 또 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 하여튼 만드는 방법도 좀 달라요. 백동화 인프레이션 내용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 자 사회교육 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 요 부분은요.